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에 계시는 박성현 선생님께서 제목 본성 실현을 향한 자초월의 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박성현입니다. 오랜 시간 저기 들으시느라고 많이 지치셨죠? 아마 이 내용을 보건대 제가 발표할 내용이 아마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심리학이 좀 깊이가 이제 철학에 비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성, 사실 심리학에서 본성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더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아무래도 본성보다는 성격이라고 하는, 성격 또한 어떤 그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관되고 안정성 있는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 뭐 사고 패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본성하고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심리학의 주요 학파들을 살펴보면은 그 학파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이게 4개 정도의 주요 학파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여러분 그 파블로프의 그 개의 실험 아시죠? 종소리하고 음식하고를 이렇게 조건화시켜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뭔가 우리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존재다. 그런 면에서 기계론적 환원주의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한 정신분석. 이 정신분석은 우리의 그 깨어있는 의식, 이면에 숨어있는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간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소위 이제 범송욕설과 같은 그런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크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들이 마찬가지로 또한 어떤 환원주의, 결정론에 빠진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제 이와 다르게 우리 인간 내면에는 어떤 유기체적인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가 도토리는 지금은 현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나중에 참나무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잠재력, 타고난 경향성을 실현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본성의 이미지하고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설명드릴 그 심리학은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입니다. 제4세대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아초월 심리학은 우리 어떤 개별적인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인간 발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매슬로우 같은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 실현자하고 자기 초월자를 이렇게 구분했죠. 뭐 절정 체험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또 파워를 얻고 그런 분들이 있죠. 다 자기 실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 그 간디 같은 이런 분들은 어떤 자신의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어떤 자신의 삶을 타인과 이 세계를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멀리 나간 우리 인간 성장의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라고 하면 일단 나와 근원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겠죠. 내가 지각하고 있는 나를 넘어선 어떤 더 큰 근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 이 나와 그 근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자아초월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나,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에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에고를 뭔가 충분하지 않다,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분리돼 있고 소외돼 있어서 어떤 진정한 우리의 존재성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우리의 참나, 우리의 근원을 되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 또는 우리의 심층적인 무의식 안의 참나로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하는 빛나는 어떤 의식 개발을 통해서 상위의 나, 초월적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관점. 또는 우리의 어떤 제한된 자아의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타인과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존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등등의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상승 초월과 관련해서는 이 로베르토 아사지올리와 켄일버의 관점, 그리고 하강 초월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죠. 융과 마이클 워시번. 그다음 확장 초월과 관련해서는 참여 영성을 주장한 호르헤 페러라고 하는 이 5분의 자아초월 이론가들의 관점을 이제 좀 소개하고요.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영성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강연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하강 초월, 심층 무의식을 향한 아래로 초월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융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심층 무의식으로부터 우리의 참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혹은 의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고와 이 무의식의 중심, 혹은 전체 정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셀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셀프라고 있죠. 이 자아와 셀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융의 이 모델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집단 무의식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그런 무의식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원형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거는 우리의 조상들이 빛과 어둠,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어린이와 노인, 또는 현자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사고,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콤플렉스 형태로 축적된 것이 이제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형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인 안에서 경험되는 이런 컴플렉스 있죠. 개인적인 컴플렉스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어떤 의식에 끊임없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마보이 컴플렉스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그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원형적인 이미지는 사실은 이제 이걸 그레이트 머더라고 하죠. 태모라고 하죠. 태모는 모든 존재를 생산하고 낳을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자기에게 거부하는 모든 존재를 꿀꺽 삼켜버리고 소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를 경험할 때 그런 어떤 태모라고 하는 원형상에 둘러싸인 어머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원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형을 이제 자기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원형을 우리 전체 정신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자기 원형은 우리의 이 에고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갖는다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자율성과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을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꿔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정신은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 그런 꿈이나 상징들이 어떤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융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 어떤 뱀이 나를 휘감고 있는 꿈을 꿨다. 이건 이제 프로이트가 해석을 한다면 뭔가 성욕적인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원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으로 갖는 어떤 신화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탐구할 거예요. 아마 뱀은 어떤 생명력의 상징 혹은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셀프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방성을 향해서 경도될 때 그것들을 뭔가 균형 잡히게 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자기 원형의 두 가지 기능을 보상 기능과 초월 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 기능은 이제 융의 개념을 보면 우리 요새 MBTI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고 또는 우리에게는 이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이런 대극적인 쌍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일방적인 어떤 경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전체 정신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셀프는 그 반대에 있는 그런 힘이나 에너지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대개 이제 꿈이나 이제 증상과 같은 이제 상징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대개 우리가 이제 너무 외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도록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인기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잖아요. 그건 뭐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불안장애로 취급을 하겠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기, 시선, 인정 거기에서 좀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자기 원형은 이런 방식으로 자아의 일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교정하는 이 보상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궁극적으로 이 자기 원형은 초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초월 기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극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MBTI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향성과 외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극적으로 합일해야 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성과 직관 혹은 감각과 직관의 능력들을 같이 통합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원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융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 발달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우리는 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우리 존재,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의식 속에 매몰되어 있던 그 씨앗으로서의 자아가 이제 뭔가 분별 의식으로서 하나의 개체적인 자아 의식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개체 의식으로 등장한 이 자아는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외부 세계와 적응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달시켜야 되죠. 이건 이제 우리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근원인 이 무의식과 단절되더라도 외부 세계와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즉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어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종교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영혼 이미지라고 하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세계를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자아는 내 자신이 믿었던 또는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그런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이 무의식 안에서 이 전체 정신의 회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던 이 셀프가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소위 이 셀프 앞에서 이 서렌더하는 이런 과정이 진정한 참나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죠. 예. 매우 제한된 영역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셀프는 전체 정신이죠. 우리는 이 전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전체 정신으로부터 우리 에고가 쪼개져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다시 전체 정신으로 회귀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심층의 무의식을 탐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융의 관점은 사실은 이제 그 서구의 유대 기독교적인 구원론적인 관점하고 무척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들을 딱 생각해 보면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되찾는 과정, 신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50번은 마찬가지로 융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심층 무의식으로의 퇴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워시번은 일종의 융이 이야기했던 이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구체화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융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융은 사실은 융의 무의식으로부터 우리의 에고가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 50번은 다양한 정신분석적인 전통, 대상관계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근원적인 바탕으로부터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에고가 자신의 근원을 되찾는 그 과정 또한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융은 셀프가 집단 무의식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워시번은 역동적 바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동적 바탕은 다이나믹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바탕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살게 해주는 근원적인 생명력, 바탕, 혹은 이제 폴 틸리가 이야기했던 그라운드 오브 빙잉, 존재의 바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리비도의 이미지라든가 집단 무의식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단계들을 쭉 보시면은 우선 우리 존재는 이 에고가 등장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 다이나믹 그라운드 안에 우리가 매몰된 상태로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이 비에고적인 에너지, 생명력 이 속에 완전히 매몰된 채로 개인적인 어떤 의식, 분별적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신체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은 이 세계와 그래도 분리된 존재다. 소위 이걸 이제 신체적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신체적 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원초적 억압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역동적 바탕이 가지고 있는 이 비에고적인 에너지, 힘, 생명력으로부터 뭔가 독립해서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원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의식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초적인 그래서 이걸 이제 primal repression, 원초적인 억압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개념적인 자기 혹은 정신적인 자아로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자아가 등장하면서 이 정신적인 자아는 소위 정체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 존재감,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바탕은 무의식 아래로 침잠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리비도처럼 무의식적인 리비도로서 의식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워시번이 굉장히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 비에고적인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인 억압을 통해서 주로 우리의 이 학문 쪽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우리 이제 여러 그 차크라 수행이라든가 이런 수행을 했을 때 이 학문 쪽에 있는 이 그 차크라에서 점점 이 에너지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이 모델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고 단계에서 초에고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위기는 이제 실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정체성 프로젝트의 실패죠. 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원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어떤 소멸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 단계에서 실존적 위기에서 경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 병리가 만연하게 됐을 때 이 자아의 경계, 자아의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럼 내가 억압했었던 그 비에고적인 에너지들이 다시 우리 의식을 점유하게 되면서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또는 영적인 수행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극복하는 그 메커니즘을 50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위 어떤 행동적인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용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적인 양식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의식 에너지라고 의식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용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소위 이제 무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명상이나 다양한 수행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주의의 태도, 주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용적인 양식을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마음챙김을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에게 위협이 됐던 이런 비에고적인 에너지들이 유입되는 것을 잘 다룰 수 있게 되고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자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를 내 자아에 더 임파워먼트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영안에서의 재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월을 위한 퇴행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위해서 이제 명상이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역동적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에고와의 관계에서 에고가 전 에고 단계일 때는 소위 비에고적인 에너지로 혹은 생명력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고요. 이 에고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에너지들을 억압하게 되면 이거는 무의식적인 리비도로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이 에너지들을 내가 다시 통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을 때 이것은 뭔가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력으로서 이걸 이제 스피릿, 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영과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다시 연결되고 통합되는 그런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50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다이나믹 그라운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그곳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이제 이 모델을 나선 통합 모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개인 의식을 향한 위로의 초를 보도록 하죠. 이 아사지올리는 이제 이탈리아의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사지올리는 이제 프로이트에게서도 배웠고요, 융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분은 이제 라자 요가의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정신에 대한 모델을 통합하는 이걸 이제 계란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정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집단 무의식 안에 하위 무의식하고 소위 상위 무의식, 초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이 하위 무의식은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개인 무의식, 우리 트라우마의 영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양 심리학에서는 원래 없던 개념이죠. 이 아사지올리는 자신의 그 요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자기가 만나게 됐던 직관, 깨달음, 절정 체험, 이와 같은 이런 초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경험의 영역을 상위 무의식 혹은 초의식 영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융하고 달리 아사지올리에 있어서의 참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위 무의식 위에 있는 초월적 자기 혹은 상위 자기 혹은 영적 자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의 중심인 나라고 하는 것은 아사지올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조건화된 것들이죠. 특히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유전적인 기질이라든가 삶의 역사 속에서 조건화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지올리에게 있어서 참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탈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탈동일시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사지올리에 따르면 바로 이 초월적 자기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의식의 장 안에 있는 이 개인적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적 자기의 하나의 반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초월적 자기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초월적 자기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은 의지와 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에고 또한 의지와 자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의 에고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지는 매우 자아 중심적인 의지거나 혹은 매우 자아 편향적인 그런 자각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자각, 이러한 의지 또한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에 비해서 초월적 자기는 매우 순수한 자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초개인적인 혹은 우주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마음의 기능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 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실제로 존재론적인 어떤 실제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 아사지올리는 그런 어떤 논란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그 이필원 교수님께서 이 초월적 자기를 이 다니엘스 같은 이런 자초월 심리학자는 아트만의 하나의 변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필원 선생님께서 아트만은 뭐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아트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아트만 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뭔가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이 이해하는 아트만이 뭔가 잘못됐나? 의지와 자각의 중심으로서 뭔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힘, 존재, 이런 방식으로 이 초개인적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비해서 이제 인경스님께서 말씀하신 경험론적인 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화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의식에 의해서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시자로서의 어떤 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관찰하는 나 혹은 주시하는 나라고 하는 이런 그 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 이 초개인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 아사주얼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사주얼리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대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의식의 장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고, 관념, 뭐 충동 이런 것들이 떠다니게 되죠. 그 안에서 견디고 있는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그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초월적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정신의 수많은 어떤 난무하는 자국 속에서도 우리가 개인적 자기로부터 탈동일시해서 이런 주시자로서의 자기 혹은 초월적 자기하고 새로운 동일시를 이루게 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고 혹은 불변하는 어떤 자기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건강 보다 더 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초개인적 자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버는 이제 윌버의 이런 그 의식 단계들을 이제 흔히 영혼의 심리학 혹은 구조유계적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개인, 개인, 초개인의 크게 3단계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대략 한 9단계 정도의 의식의 기본 구조, 기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윌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윌버가 이야기하는 이 9개의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어떤 의식의 길이라고 그 의식의 자취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개인은 우리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이런 어떤 의식의 단계들을 마치 사다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사다리를 짚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선조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대략 2단계, 개인 단계, 여기 보면 되게 반성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이성의 능력을 갖는 그런 단계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어떤 정신적 자기, 반성할 수 있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발달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융이나 50원의 경우에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추락이자 타락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떨궈져 나가서 매우 협소한 어떤 정신 영역만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비참한 거죠. 근데 하지만 윌버의 초기 모델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윌버의 모델을 상승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윌버는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이런 성찰하는 마음, 이성적 수준의 자기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초월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깨어난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윌버가 보기에는 일종의 바르도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자아의식이 없던 상태죠. 그때 우리는 되게 뭐예요? 굉장한 기쁨과 만족감, 이 세계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그로부터 깨어나서 의식한 어떤 그런 합일의 상태가 아니죠.
소위 무의식의 천국이라고 하는 무지의 천국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소위 의식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삶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분열되고 분리된 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을 더욱더 수련해서 소위 의식할 수 있는 천국의 세계, 이 초개인적인 의식의 세계로 우리는 초월해 나가야 된다, 상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윌버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버가 자신의 초기 모형이 이제 융의 관점을 따랐다가 그걸 이제 전초오류라고 비판을 하고 이런 방식의 상승 모형으로 자기의 모형을 바꾸게 됐어요. 전초오류는 전 개인적인 것을 사실은 초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초개인적인 수준을 전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전초오류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원형은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어머니 원형 이런 것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은 수준인 거냐? 꼭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융의 원형 중에서도 자기 원형이라든가 만화 인격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의 그런 원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원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화적인 수준.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고태적인 우리의 인류의 그 정신들이 퇴적된 그 퇴적된 층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초월적 의식 혹은 비이원적인 의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윌버의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윌버의 무의식으로는 굉장히 재밌는데 무의식 이론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저무의식과 창발무의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저무의식은 사실은 이 전체 우리 정개인과 개인과 초개인 수준의 모든 전체 의식의 근원이 되는 의식을 기저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다이나믹 그라운드하고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존재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놓여 있는 의식의 그 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잠재력으로 남아 있는 소위 창발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수준 개인 수준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초개인 수준의 이런 시몬, 정묘, 인과 비이원적인 이런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될, 깨어나야 될 하나의 잠재력으로서 소위 창발무의식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버는 근원적으로 이런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초월과 포함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월과 포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소위 이제 동일시, 탈동일시라고 하는 아사줄리의 개념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죠. 소위 발달, 초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월이 건강하게 일어나려면 그 이전 단계를 포함하면서 초월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체 자아 수준에서 정신적 자아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신체 자아의 특징, 즉 성욕이라든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억압하면서 초월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신경증을 낳게 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 단계에서 동일시했던 것을 탈동일시하면서 새로운 상위 수준의 자기와 동일시하고 또 그로부터 또다시 탈동일시하는 이런 포함과 초월의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신의 오메가 포인트인 비이원적 의식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윌버의 어떤 인간 발달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러에 참여하는 영성입니다. 이 호르헤 페러는 이 윌버의 소위 이 영혼주의적인 관점 또는 구조유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구조유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 여러 영적인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전통들이 이제 문화나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모습이지만 마치 우리 얼굴은 다 다르지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는 기본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앞에 보신 것처럼 그런 이런 구조 위계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한 의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 영적 전통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샤먼적인 전통보다는 유신론적인 전통보다는 비이론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 위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적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적 훈련을 통해서 앞에서 보시게 되는 정묘 차원의 혹은 인과 차원의 혹은 비이론적 차원의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혼주의적인 전통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의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깨달음, 영성을 정의하려고 했을 때 이건 일종의 영적인 나르시즘이 되기가 쉽다. 혹은 이런 경험 자체를 일종의 하나의 물질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소위 영적인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세계와 유리된 방식으로 그런 주관적인 경험에만 매몰되는 그런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위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점이 있지만 세계의 다양한 어떤 영적 정통은 각각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독특한 빛깔들, 색채들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이제 체계화했을 경우에는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그것들이 각각이 가는 그 고유성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호르헤 페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속에 참여하면서 나와 이 세계가 같이 변형해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내 자신도 어떤 위치성이 있고요. 모든 어떤 영적 전통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문화적인 위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사람들과 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르헤 페러가 이 영적 전통의 검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통의 검증 기준이기도 하고요. 소위 어떤 우리의 어떤 자아가 얼마나 참나에 가까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그것이 자아 중심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이런 기준. 두 번째는 분열 검증이에요. 분열 검증은 소위 어떤 그 우리의 그 영적 수행과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덜 분열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이죠. 또 연결되어서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검증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또 사회적인 공정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자유와 공정 이런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영적 전통 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전통의 그 진실성 또는 우수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지 어떤 내적인 경험의 그 질을 가지고 위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러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해 나가야 할 영성은 어떤 것인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남성적 영성과 여성적 영성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적 영성이라고 하면 초월과 상승을 추구하게 되죠. 일자를 추구하게 되고요. 이 땅보다는 피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영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추계 시대 이후에 등장했던 많은 영성들이 사실 이런 남성적 영성이고요. 지금 제도화된 많은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다 가톨릭 수녀님들은 사제도 아니죠. 예. 다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 여기 다 스님들 계시지만은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지만 비구 스님과 비구 스님의 비구니 스님의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등등 해서 사실은 이런 우리 불교 안에는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자비는 이제 굉장히 여성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이 포스트 모던한 사회 속에서 특히나 이런 생태적 영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적 영성 또는 페미니즘과 연결된 그런 영성의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우리의 우리 본성의 양날개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아직 어떤 지혜의 추구에 비해서 이 자비의 추구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즉 어떤 초월적인 주체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공존적인 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에로스적인 것과 아가페적인 것, 이것들이 같이 통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양적 영성과 서양적 영성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아사지올리의 모델에서 상위 무식과 하위 무식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위 무식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층 무식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특히 서양의 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층 안에 있는 무식, 그림자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아 발달의 중요한 측면들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왔죠. 이에 비해서 우리 동양적 영성은 주로는 상위 무의식을 개발하고 초월적인 어떤 자기를 성취하는 이런 어떤 수준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사회가 됐죠. 우리의 그림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발목에다가 무거운 납덩이를 들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겠죠. 이 두 가지 측면들이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야기는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재 WHO 같은 데서도 보면 신체 심리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측면들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어떤 전체론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수사로 떠드는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는 이 과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시대의 주요한 담론으로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안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성장,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척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 박성현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명료하게 셋으로 딱 구분되는 것 같아요. 아래로의 초월, 위로의 초월,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서의 위아래 넘어서 수평으로서의 초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래로서의 초월은 용의 집단 심리학, 집단 무의식론, 또 유시버의 나선적 통합이론 이제 딱딱 설명해 주신 부분이죠. 위로는 아사지올리하고 켄 윌버, 그다음에 수평을 페러 이렇게 이제 5 심리학자들을 잘 분리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 아래, 위, 수평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분명한데 이 위아래 수평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신지 아니면은 뭐 아사지올리가 니네들 캐닐버하고 뭐 융 너네는 왜 밑으로만 얘기했냐? 나는 위 얘기한다.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페러가 앞에 넷을 다 위아래로 나누고 나는 수평이다 이렇게 한 건지 예, 그게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실 사실 수도 이제 있죠. 뭐 캐닐버 같은 경우는 추계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전 시대를 이제 하강 초월이라고 하강 영성, 이제 추계 시대 이후를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아사지윤리도 이제 이런 구분들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일종의 하나의 초월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가 예. 이제 있겠죠. 예. 근데 아사지올리가 이 계란형이라고 하면 둥그렇게 할 때 거기다 집단 모의식이라는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옆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면 집단 모의식은 융도 말했기 때문에 아사지올리가 융을 아래로만 얘기했고 위는 못 얘기했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융의 그 집단 무의식 안에는 예. 매우 그 하위 무의식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상위 무의식적인 요소도 그 원형들이요 네.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잘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래로의 초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상향도 융도 다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사지올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아래로의 초월도 강조하고 위로의 초월도 강조한 하면서 위를 꼭 아래로만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위를 집단 모의식을 가지고 아래 위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아사지올리가 네네. 융도 단지 아사지올리가 봤을 때 융이 단지 아래로의 초월만 얘기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류하실 때는 융은 아래로의 초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예. 아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융 같은 경우도 그 자신의 집단 무의식 혹은 그 셀프의 그 메시지를 듣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소위 적극적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서양 그 신비주의 전통에서 아주 오래 전승되어 온 여러 그 관상 기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 테레사의 소위 회상의 기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의 그 무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환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의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아사지올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자 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어떤 우리의 의식을 개발하는 훈련이잖아요. 그 안에서 경험되는 그 경험들을 아마 융이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 무의식 안에서 경험되는 그 경험으로는 포괄할 수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계란형 바깥에 있는 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라자 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집단 무의식보다는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뭐 유식에 있다면 뭐 팔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 의식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가진 어떤 나름의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라자 요가 같은 거를 수행해서 초월적 자기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랬을 때 그분도 분명히 아사지올리도 이렇게 어떤 자비 이런 걸 다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자비. 예. 근데 페로는 또 앞에 사람은 다 위아래만 있고 수평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너무 이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좀 잘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드린 것도 있고, 이래서 페로 같은 경우도 우리의 내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만 이제 매몰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적 경험 자체를 어떤 영적 체험으로만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태도를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발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